나왔고요. 이번 재판부터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이 많아졌다. 아하. 이런 평가가 이제 언론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이날 증인신문 후에 발언을 했어요. 네, 다시 재판 처음 할 때처럼 발언을 많이 하겠다고 심지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아이고. 많이 하겠다고. 그럼 오히려 벌을 더 많이 받게 될 텐데. 네, 그래서 이날 이제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김철진 보좌관이라고 네. 그 김용현의 보좌관인데 그 국회가 계엄해제 의결을 한 다음에 갑자기 윤석열이 계엄해제는 안 하고 합참으로 가가지고 회의를 맞아.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뭐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 김철진 보좌관이 그때 이제 회의하는 거를 거의 한 절반 정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을 내가 보내라 그랬잖아. 막 이렇게 화냈다고 이런 증언을 이제 재판에서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계엄해제를 지연했다라는 지금 상황에 봉착한 거죠. 이런 의혹에 봉착한 거죠, 윤석열을. 그렇죠. 이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본인의 발언입니다, 재판에서. 근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긴 한데 읽어드리면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를 할 건지 아니면 그 정도 절차의 미비는 그냥 무시하고 계엄을 해제를 할 건지 그 생각이 퍼뜩 들어서 이 부분을 약간 성대모사를 해야지. 그 생각에 퍼뜩 들어서 천천히 얘기해야지. 이게 무슨 증언에서 이런 얘기. 그 생각 퍼뜩 들어서. 뒤에서 계속 그 비슷한 발언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다 일종의 힌트 포인트야.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 생각이 12월 4일 새벽 그때 당시에 퍼뜩 든 게 아니라 지금 퍼뜩 들어겠지 이놈아. 이놈아. 세부적인 거 하나도 기억을 못하다가 왜 갑자기 지금 퍼뜩퍼뜩 이 생각이 나냐. 주장이 그거잖아요.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했는데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국회 뜻을 존중해서 해제를 할지 아니면 절차를 문제 삼아가지고 좀 고민을 해야 될지.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비슷한 얘기 계속하면서 이상하게 꽈놨는데 그거를 민정수석한테 나중에 물어본다 이런 얘기잖아. 네. 근데 그 전에 국회법을 가지고 오라. 이게 얘기는 많이 나왔던 얘기죠. 네. 네. 탄핵 심판에서도. 네. 했던 근데 이 국회법을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게 사실 알고 보면 계엄해제를 무시할 방법을 찾는 그렇죠. 거였다는 혐의가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변명을 이따위로 하고 있으니까 그게 퍼뜩 들었대. 네. 그리고 퍼뜩 든 거 아니잖아. 탄핵 심판 때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 일괄적으로 거짓말하고 이제 무슨 소리야 지금. 아니, 진짜 이 첫 문장이 진짜 웃긴 문장이에요.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를 할 건지 아니면 그 정도 절차의 미비는 그냥 무시하고 계엄 해제를 할 건지 결론이 똑같잖아.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계엄을 해제할 건지 고민을 하는 이게 무슨 이게 앞에 이제 좀 긴 거를 제가 일부러 이제 잘랐는데 말이 좀 너무 이상해서 잘랐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절차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절차를 잘 못 지킨 것 같은데 그래도 국회가 이제 이렇게 해제를 한 뜻이 있으니 그걸 존중해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할 건지 그러면 반대말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다음 문장은 결론이 계엄 해제로 가면 안 되고요. 네. 절차의 미비를 시비를 그렇지. 삼아서 네. 문제 제기하고 계엄을 계속 밀어붙일 건지가 나와야 돼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대립이 되겠다. 뜻을 존중할 거냐, 무시할 거냐. 네. 근데 결론은 계엄 해제로 똑같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기사를 그러니까. 여러 번 읽었어요. 말도 더럽게 못해 진짜. 무슨 소리라고 있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 계엄 해제를 하기는 해야 된다라는 정당성 때문에 그치.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절차는 문제가 있었다를 강조하려고 지금 계속 말이 네. 꼬인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머릿속에 있는 전략은 이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사실 본인이 내세우고 싶은 정당한 논리가 사실 서로 상충돼요. 뭐냐면 일단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은 절차에 문제가 있었어.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 자기는. 그런데 계엄 해제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 계엄 해제를 내가 해줬다. 이것도 자기는 주장해야겠어. 그렇지. 그 두 개를 붙여야 돼. 예. 근데 그 두 개를 붙이면 말이 이상해지거든요. 예. 국회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면 계엄 해제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근데 그 두 개를 붙여야 되니까. 이런 이상한 발언이 나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선포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계엄 선포권이 있는 거지. 계엄 해제는 종속된 거야. 네. 국회 뜻에 의해서 종속된 거라고. 네. 그걸 지가 뭔데 절차를 따지고 뭐 그래. 그렇죠. 자기는 사법 해석 기관이 아니거든. 법 해석 기관이 아니라고. 법을 물론 해석할 수 있지 행정부로서. 네. 하지만 행정부는 다만 그거를 받아서 곧바로 지체 없이 원래 발표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야. 예. 근데 자기의 주관을 계속 강조하는 거지. 네. 해제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무시하고 해제를 하고 자기가 주어가 돼야 되는 거야. 네. 심지어 절차의 미비를 그냥 무시한 것도 이것도 지책임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음. 네. 아우 진짜 욕할 뻔했다. 그러니까 원래 행정부고 대통령이고 다 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 그게 그럼요. 사실 헌법의 네. 원칙인 건데 네.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따져보려고 계엄 해제 의결 절차를 따져보려고 국회법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말이 이상해요. 국회법을 가지고 오라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렸대. 이건 도대체 무슨 변명이야? 금방 가져왔어요. 뭘 시간이 오래 걸려? 가로 거기 아니, 있었어. 이게 이제 왜 이렇게까지 해제 그 브리핑이 늦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그 법명으로 채워져 있어요. 정말 이것도 남 탓이야. 그리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다가 남 탓이야. 네. 윤석열은 계엄 해제 하는데 무려 3시간 반을 지체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이 회의 합참 지통실에 가서 회의한 거 20분 만에 나왔어요. 네. 근데 무슨 국회법 가져오라 했더니 시간이 오래 걸려. 20분 만에 끝났으면서. 국회법을 뭐 어디 일본에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늦은 이유가 원래대로라면 어떻게든 계엄 해제 안 하려고 예. 머리를 쓰려고 했던 건데 안 돼서 한 건데 예. 일단은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 국회법 가져오라고 했더니 시간이 걸렸어. 브리핑 문안 만들려고 했더니 또 시간이 걸렸어. 아이고.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군을 빼내야 돼. 어이구 이거 빨리 빼야 되는데. 그 다음 문장도 아마 있을 텐데 그것도 퍼뜩 생각났대. 예, 그 얘기 한번 보죠. 진짜 웃겨요 표정. 다음 문장도 표현이. 그 군 출동한 군병력 철수시켰다라는 얘기도 진짜 이것도 재밌는 얘긴데요. 네.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요 민정수석 얘기도 읽어드릴게요. 민정수석이 그래서 이게 검토를 해보니까 민정수석이 하자는 있지만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계엄 해제 대국민 브리핑이라는 문안을 만들려고 했다. 네. 네. 근데 또 웃긴 건 요 앞에 나온 말이 그거거든. 민정수석더러 이제 이 법률 검토를 하라고 시켜. 맞아요. 네. 네. 민정수석이 왜 법률 검토를 하지? 그러게요. 민정수석의 기능이 그건가? 심지어 법률비서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죠. 네. 네. 그리고 원래는 정부는 법무부 장관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만약에 한다면 네. 공식적으로. 네. 근데 나중에 보면 부른 사람들은 저기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맞아요. 신원식 그 실장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이때 있지도 않았어. 생각해보니까. 네. 진짜 이상한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수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엄 해제 의결이 됐으면 그냥 계엄 해제하면 돼요. 그래요. 무슨 뭘 문안을 만들고. 네가 무슨 판단을 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나와서 계엄 해제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 네, 자 이제 그 다음 문장 또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또 가만히 생각.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일단 군을 빨리 국회 경내에서 내보내야 하는데 제가 그 말을 안 하고 나온 것 같아서. 아니 이게 너무 웃긴 게 어디서 그 말을 안 했다는 거니? 대통령의 지시라는 건 네.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야 하면 빨리 돼요. 빼, 빨리 빼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야. 뭘 어디서 그 말을 안 하고 나왔다는 거야? 그런 거 할 때 쓰라고 비어폰 준 거야. 야 어떡하지 국회에 아직도 군인 이거 빨리 빼내야 되는데 이런 잘못을 했네 뭐 이러면서 정말. 그 생각을 안 했대. 아이고 막.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이 생각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정도 되면은 동네 술 취한 아저씨 아닙니까? 네. 그거보다도 못해 진짜. 그래서 이게 사실 탄핵 심판에서 한번 봤던 내용이긴 한데 네. 왜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탄핵 심판 때보다 발언이 더 이상해졌어요. 더 이상해졌어요? 이건 왜 이러는 거예요? 네. 심지어 탄핵 심판도 중요하죠. 파면되는 자리니까. 근데 이건 잘못하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되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왜 말이 더 이상해지지? 왜냐면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영향이 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 할 때부터 대통령 하기 전부터도 그랬지만 대통령 할 때부터도 이제 뭔가가 여기서 끊어지기 시작을 했고 예.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엔 더 끊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뭔가 지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네. 보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렸을 때 엄마한테 어설픈 거짓말 하다 걸리면 네. 변명을 하면 할수록 이상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속으로는 걸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변명을 하면 이상한 게 나오거든.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아 지금. 지도 알아 지금 다 걸렸다는 거. 아무튼 정말 웃긴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변호사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 이 사람의 변호사. 변호사들도 관심 없어 얘한테 지금. 변호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직위원한테 의존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럼 직위원 판사 진짜 문제가 많은 상황이네. 네. 네. 사실 이 정도 궤변을 하면 이거 제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이 발언을 한참 한 거예요. 심지어 기사에 나온 발언이 전부가 아닐 거라고. 네. 기자들이 이걸 다 써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나름 요약을 해서 써줬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건 같은 시기에 한겨레 단독이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이게 한겨레에서 제가 인용해서 가져왔는데 쓸데없이 여사라고 써놔서 제가 지웠고요. 네. 네. 너무 멋집니다. 김건희와 김주현 사이에 비화폰 통화 상황이 이제 단독으로 터지기 시작했고 또 심우정 터졌잖아요. 네. 네, 좀 이따 얘기할 텐데 한겨레가 어디서 많이 물어온 것 같아. 출처를 안 밝혀 지금. 나는 그래도 단독인데 뭔가 이렇게 약간 비화시킨 출처라도 밝힐 줄 알았는데 예. 출처를 안 밝혀. 지금. 아 화끈하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보도한 내용 안에 저 정리한 표가 나오거든요. 예. 7월 2일 날이 주가 조작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야. 그런데 3일 날 윤석열이 김주환한테 민정수석한테 통화를 합니다. 일반 폰으로요. 일반 폰으로. 저것도 미친 거지. 예. 그러더니 김건희가 김주환한테 비화폰 통화를 해요. 아. 여기부터는 정말 정신 나갔죠. 네. 무려 17분 49초와 15분 58초. 네. 같은 날이야 심지어. 네. 그러니까 같은 날 오전에 하고 그리고 김건희가 직접 하고 그러니까 김주환이 다시 또 김건희한테 네. 그리고 다시 윤석열이 김주환한테 또 다음 날 일반 폰으로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네. 주가 조작 권오수 등 주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민정수석에게 잇따라 부부가 다 전화를 하더라. 심지어 김건희가 비화폰으로 전화한 건 저거는 상당히 문제적이죠. 대통령이 전화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렇지. 그렇죠. 네. 김건희가 무슨 국가 기밀에 대해서 발설하면 안 되는 게 있어서 비화폰을 써요? 그러니까요. 국가 기밀을 알고 있는 게 문제 아니야 오히려? 그렇죠. 일단 접근 권한 자체가 없는데. 예. 예. 네. 그리고 민정수석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대통령 가족들의 비위를 감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한 몸이 됐어. 비위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수사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가족이 네. 그 감시자한테 비화폰으로 전화를 해. 진짜 미쳐버리겠어 진짜. 진짜 미친 거야 이거. 아,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뭐 요 이후 상황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때 당시에 작년 7월만 해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실은 도이치모터스랑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갑자기 조금 공개 발언을 하던 시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한때 시사번역기에서 이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이원석이 어쨌든 이제 임기 말쯤 와가지고 네. 뭐 하려고 하나 보다. 네. 근데 박성재 저 나쁜 사람 진짜 제일 나쁘지 여기서. 네, 바로 장관이 거부를 하잖아요. 네. 수사집권 요청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도이치모터 사건 수사 지휘권은 저게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고 김건희가 윤석열의 부인이기 때문에 가족 문제라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시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거는 검찰총장이 지금 윤석열이 아니잖아. 네. 그러면은 그냥 법무부 장관이 회복시키면 되는 아주 간단한 절차적 문제. 그럼요. 네. 그걸 간단하고 끝까지 명확하죠. 안 해준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때 이원석 총장이 저것만 부탁한 게 아니라 박성재가 김주현 민정수석이든 아니면 윤석열이든 지시를 받아가지고 수사팀을 다 갈아버려요. 그것도 이원석이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거든요.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근데 그것도 거부하고 수사팀을 전부 갈아버린 끝에 결국에는 한 13일 정도 후에 그 문제의 출장 특혜 네. 조사가 벌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원석은 굉장히 소심하고 뭔가 좀 조금만 어긋나면 바로 자기 뜻을 굽혀버린 사람인 건 알겠는데 네. 애초에 의도는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도 보면 이거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근데 표정이나 이런 게 진짜 그 당시 보면 말 참는 표정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잖아. 네. 한참 이러고 네. 있다는데 네. 얘기하고. 그때 제가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요? 막 그랬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아마 이제 생존 본능일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가 네. 불명예스럽게 끝내고 싶지 네. 않고 그게 검찰 조직한 채도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저게 어쨌든 총선하고 또 연관이 있었던 그렇죠. 거기도 하고. 네. 근데 저 때 그 아까 이제 다시 사진 보시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네. 야 대단해. 이 총장한테 사후 보고를 해요. 와. 요게 이제 그 문제의 총장 패싱.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뒤에 또 이창수가 또 나오고 심우정하고 연관된 것에서 아 이때 이창수 욕 예. 엄청 했는데. 이창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끝발이 센 사람인지가 보여. 그러니까 네. 정말 찐 윗선 다 무시하는 거야. 네. 심지어 이원석도 원래 친윤인데 이창수는 그걸 뛰어넘는 찐윤인 거죠. 이거하고 연관된 게 이제 또 한겨레가 연속으로 터뜨리고 있는 심우정 비화폰 통화거든요. 아 예. 네. 예, 이것도 되게 심각한 사안인데 한번 보죠. 네, 요것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이미 7월 달에 김건희로부터 아마도 수사 관련해서 급한 부탁을 받았을 김주현 민정수석이 10월 달에
그러니까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 처분하기 직전 그리고 요때 또 명태균 게이트가 새롭게 터져 있는 시점 요때는 김주현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또 비화폰으로 통화를 합니다. 네. 도대체 그 둘 다 왜 비화폰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이것도 문제입니다. 네. 요거를 그럼 배경을 이야기해서 이것도 한겨레 6월 16일 보도에서 이제 나온 건데 한겨레가 지금 대어를 물었어요, 대어를. 그러니까 네. 이게 아마 출처가 경찰 쪽일 가능성이 좀 높긴 한 것 같은데. 국수본일 네.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비화폰 서버를 어쨌든 경찰이 처음에 확보했기 때문에 네. 지금 모조핸드님이 물어보시길래 예, 비화폰 통화 내역은 검찰이 그렇게 영장을 반려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경찰 국수본이 비화폰 서버 내역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지금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타임라인을 잘 정리를 해줬는데 김주현 민정수석이 작년 5월에 임명이 돼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때가 이제 총선 참패한 직후고요. 그렇죠. 아마 윤석열로서는 본인이 민정수석을 없애놨는데 아마 총선 참패하고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특검 여론 못 막을 수 있다. 그렇지. 아 이거 수사 여론 못 막을 수 있다. 못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사 여론 수사해야 될 것 같은데 막을 수 없다. 내가 뭐라 그랬죠? 못 막을 수 있다. 못 막을 수 있다.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아예 건 아예 아닌데. 안 틀린 건 안 틀린 건 아닌데. 예, 안 틀린 건 수사를 못 막을 것 같아. 예, 요 정도로. 예. 단순하게 좀 얘기를 해. 자꾸 꾸지 말고. 예.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야 이거 검찰 통제하는 민정수석이 있어야겠구만. 예. 뭐 이런 생각으로 결국에는 임명한 것 같아요. 네. 김주현은 또 검찰 출신이고 본인하고 친하고. 그래서 5월달에 김주현을 임명을 해놨더니 이 김주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달에는 김건희하고 통화를 했죠. 네. 그리고 좀 있다가 9월달에 그 7월달에 패신당한 이원석 총장이 쫓겨나고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9월 30일에 일단 9월달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상황에서 9월 30일에 처음으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일어납니다. 네. 예. 그리고 10월 6일에 윤석열 부부는 동남아로 순방을 가버리고요. 항상 이 사람들 출국하고 나면 이제 뭔가 급박하게 안쪽이 네. 돌아가죠. 네. 명태균 게이트가 터져서 1년 동안 수사를 묵혀놨던 검찰은 이 수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또 봉착한 겁니다. 이 네. 도이치모터스와 마찬가지로 7월 달과 마찬가지로 네. 심지어는 10월 7일이 되면 명태균이 네. 채널A에 나와가지고 음. 나 검찰 나 잡아가봐. 나 잡아가면 한 달 만에 탄핵될 걸.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이게 10월 7일, 8일이 이제 어쨌든 긴장 고조가 확 하고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네. 사실 나중에 계엄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긴 한데 네. 그런데 이때 10일 날 왜 통화를 하필 아. 했을까 이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명태균 게이트가 달아오르던 그 시점에 심우정 검찰총장 그러니까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상황 명태균 게이트 터진 상황에서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네. 이 비화폰이 원래는 검찰총장한테 지급이 안 됐었는데 예. 네, 처음이라고 하죠. 윤석열 정부에서 지급을 했어요. 네. 근데 이원석은 그걸 받고선 한 번도 안 썼어. 그리고 퇴임할 때 반납했어. 네. 심우정은 취임하자마자 썼어. 바로 썼어. 아 적어도 이원석이 그래도 약간 뭔가 좀 뭐 이제 와서 재평가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소심해서 그렇지. 네, 뭔가 네. 남기고 싶지 않긴 했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을 지킨 거예요. 그게 겁이 나서든 그렇지. 최소한의 양심이든 야 겁나서요, 이거는 겁나서. 안 되겠다 싶은 거야. 예. 겁나서일 거야 100%. 예. 네. 그리고 10월 10일 날 심우정 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건 그날도 명태균 게이트는 사실은 계속 번지고 있었지만 창원지검에서는 이때 그래서 소극적인 수사라는 비판이 또 네. 나왔죠. 이거 중앙지검으로 갖고 와라 막 이런 비판이 이제 일던 시점입니다. 창원지검이 명태균과 김영선이 돈 주고받은 거 그거를 내서 종결해 버려요. 네. 예. 대가성이 없대. 네. 예. 이게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순이 시작된 거죠. 예. 그리고 10월 11일 날 김주현이 이번에는 전화를 걸어서 심우정하고 통화합니다. 하루 아. 사이에. 네. 그리고선 10월 17일 날 결국 일주일도 안 돼서 무혐의 발표가 나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총장은 자기가 중앙지검이 이거 무혐의 발표할 때 아침에 브리핑 들었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발언으로 나와요. 네. 이게 10월 달에 그 문제의 비화폰 통화를 들킨 데에 대한 심우정 총장 측의 해명입니다. 이 사람 얼굴이 왜 이렇게 새초롬해졌어?
자,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어떤 경위로 검찰총장의 통화 내역을 입수했는지 알 수가 없으나 또 없는 태클을 거는 거죠. 기분이 한결- 나쁜 거야 네, 지금. 한결에 너네 짜증난다 알았냐. 요거죠. 검찰 이 새끼들, 또는 경찰 이 새끼들 이렇게 속으로. 그렇지. 사건 관련 통화 사실은 없다. 나 있잖아요. 뭘 없기는. 지금 시점이 딱 사건 관련 통화일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그럼 뭐 했어? 비화폰으로 무슨 얘기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얘기한 게 제가 삭제했지만 이 얘기를 해. 내가 전화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화한 걸 내가 리턴으로 한 건지 맞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해요. 네. 네. 근데 건 거는 자기가 건 건데 요것도 변명하려고 걸려온 거를 가지고 다시. 아휴. 그렇지. 자기가 전화를 놓쳤다 이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어떡해. 전화를 걸어봤다 이거야. 나는 비아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부재중 메시지 뭐 이런 거. 캐치콜. 캐치콜. 비화폰에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지 않아? 그렇지. 비화폰 그런 거 기록 남기지 말라고. 아니 어떻게 윤석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변명도 똑같이 하냐? 좀 신기한 말이었었어요. 어쨌든. 네. 예. 그리고서 이제 인사차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유. 뭐 행정과 검찰 정책 관련된 얘기 가지고를 했다. 네. 아니 그런 얘기는 비화폰 안 쓰셔도 된다고요. 그렇죠. 행정과 정책이면 왜 비화폰으로 합니까? 그 애초에 당신이 비화폰을 왜 들고 있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해명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이었으므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제가 없었다. 네. 야, 요거는 아주 유서가 깊은 변명입니다. 우리 그렇죠. 아까도 봤어요. 네. 이원석 총장 때도. 음. 요거는 그런데 이쯤 되면은 박성지 장관이 일부러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총장의 지휘권이 없는 것처럼 계속 보여지게 만들라고 네, 일부러 안 해놓고 사실은 거의 뭐 대통령,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총장, 심우정 총장까지 다 개입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이원석은 좀 해보려고 지휘권 복구해달라 그런 거고 네. 심우정은 굳이 내가 지휘권을 가질 필요도 없이 그냥 서로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렇죠. 예. 이 변명을 또 한 거고요.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은 당시 언론 보도가 되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해 통화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죠? 당시 언론 보도가 되고 있었으나 이거 괜히 왜 얘기할까? 그러니까. 네. 어. 그러니까 혹시 뭐 언론 보도 보고 너희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그죠? 네. 네. 이게 마침 시간이 딱 그때긴 하네. 네. 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오해야. 그렇지. 오해는 확실히.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무의식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들켰다라는 무의식이 좀 있죠. 그렇지. 네. 거- 아, 젠장 이게 빼박이네. 네. 흔히 말하는. 거짓말 못 하겠네. 이제. 그런데 뭐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네. 사실 이러니까 검찰이 경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4번이나 발려한 겁니다. 네. 이런 거 들킬까봐. 예. 그리고 이런 변명도 합니다. 10월 17일 김건희 여사 무혐의 브리핑 직전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는 작년 10월 17일과 1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창원지검 수사팀의 차장, 부장, 평검사 등 6명을 충원해서 수사팀을 강화했다. 열심히 했다 이거죠? 예, 아까 내사 종결 그 전에 해놓고 그렇죠. 17일 얘기 계속 하잖아. 17일 날이 이제 그 D-Day거든. 네. 무혐의. 예, 무혐의가 나온 날이니까 자꾸 17일 날 그 17일 날 뭔가 같은 나는 너희들이 의심하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의심 안 받을 행동을 했어를 강조하려고 17일 얘기 엄청 해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사 특검 시작되면은 수사 받으러 가서 해야 될 변명이 벌써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네. 지금 네. 10월 17일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날 뭐가 있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 예. 뭐가 있긴 있구나 니네 네. 지금. 그러니까 비화폰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뭐 이러지는 못했을 테니까 그 내용을 찾기란 상당히 어려운 걸 알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네. 통화 흔적만 남아 있는 건데 그냥 우연히 한 거다. 일단은 윤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고요. 민정수석하고 직접 통화를 한 거는 원래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이지. 맞습니다. 비화폰을 검찰총장이 쓸 일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야. 네. 근데 이것들은 다 불법 사항은 아니라는 거거든. 지 생각 속에는.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짰다라는 것만 얘네들이 확인해 줄 수 없다면 나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계속 그 부분을 밀고 있는 거지. 빠져나갈 수 있다. 네. 아, 그러면은 이 수사 무마 부분도 특검 수사 대상이긴 한데 입증이 쉽지는 않겠네요. 쉽지 않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얻어내야 돼. 그렇죠. 아니면 자백이 나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네, 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네. 아무튼 그래도 수사는 받아야 돼요. 이게 통화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자, 이게 그리고 가면 갈수록 멀쩡한 발언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까지 전혀 멀쩡하지 않아요. 전혀 뭐 멀쩡한 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지금. 네. 예. 요 사람 발언은 예. 맞는 말이긴 해 또. 아니, 누군지 보니까 맞아. 요 사람 발언이 근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얘 왜 이러지? 옷은 요상하게 입고 나가지고. 아 이분 패션 센스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자, 이제 공개해 보시죠. 예. 먼저 어떤 이분이에요. 예. 홍준표 씨입니다. 홍준표 씨. 요거는 앞선 인물들과 다르게 사진을 픽한 것도 교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상당히 그렇습니다. 악의가 느껴집니다. 이게 뭐지요 이게? 홍준표 시장이 저기 큰 저런 식으로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걸 종종 해요. 네. 윤석열. 윤석열 앞에서. 윤석열 있었죠. 네. 그리고 기자들한테 가끔 저러거든요. 네. 기자들한테 저런 걸 해요. 아쉬울 때. 네. 네. 저게 이제 공항에서 기자들한테 한 거예요. 아쉬울 때. 진짜? 네. 근데 저게 뭐냐면 딱 자기가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이야. 진심이라고 생각할 수는 전혀 없는데 야, 내가 이렇게까지 허리를 숙인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꼭 네. 예, 상당히 연출을 해. 지금도 딱 보냐면 나 지금 최대한 굽히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내 뜻 알겠지? 이 얘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군대에서 그지같이 굴던 고참이 가끔 잘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이건 너무 속보이고 기자들이 안 속는 게요. 요날 입국한 날이잖아요. 기자들이 쫓아가면서 막 엄청 물어보거든. 근데 아마 이게 이 발언일 그 발언일 텐데 그 국민의힘 해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네. 막 기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막 어떤 의미냐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홍준표가 곧바로 그냥 반말로 그거 내가 다 그 대선 때도 했던 얘긴데 곧바로 반말을 해. 허리를 숙이면 뭐해. 그렇지. 곧바로 반말하는 허리 숙이고 반말하고 쌍욕하는데. 저기 허리를 숙이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한테 진심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이 사람들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윤석열한테 허리 숙이면 90도 인사하면 윤석열이 이제 홍준표가 나보다 나이도 많은 홍준표가 드디어 나한테 굽혔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숙일까? 아니지. 네. 네, 아니지. 내가 너 이렇게 해준다 내가. 그렇지. 너 그거 의미 알지? 알지. 존중해 주는 거 알지. 네. 우리 이제 여기서 더 싸우지 말자. 나 건드리지 이런 마. 식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반말도 사실은 저 절속에 전 들어가 있다고. 정말. 네. 엄청 내가 이 정도로 선거 놨잖아.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 막 이거구나. 엄청 되게 무례하게 얘기해요. 내가 이미 대선 때도 다 해놓은 얘기인데 왜 물어봐? 질문이 안 되잖아 막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이야. 이게 그래. 인터뷰가 두 개가 합쳐진 거거든요. 네. 봉우리가 가져온 거랑 그 공항에서 얘기한 거랑 CBS 맞아요. 전화 인터뷰한 거. 맞아요. 그걸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음. 새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 통합으로 나라가 좀 안정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요 얘기는 나죠. 나 봐줘. 하지 말라는 네. 얘기예요. 네. 명태균 이제 너무 그만 파자. 명확히. 네. 그리고서 국민의힘 물어봤더니 이미 탈당해서 그 당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대선 후보 강제 교체와 관련해서는 당무감사를 지도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뻔하다. 그 한덕수로 교체하자고 지지한 데에 서명한 사람이 80명이나 된다. 현역 의원 80명들이 공범 아니냐. 후보 교체 사태는 내란 이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당무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 조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요 다음이 내란 바로 얘기입니다. 내란 얘기죠. 내란에 대해서 두 가지 그러니까 위헌정당 해상 가능성에 대해서 두 가지 근거를 대서 그렇죠. 꽤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의 역할을 통해서 내란 동조 정당이 되는 것과 그렇죠. 요게 이제 바로 그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그렇죠. 네. 지연시키려고 사람들 빼낸 얘기. 거. 예. 요거 한 가지와 또 한 가지가 이제 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 사태로 인해 위헌정당 해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고 법치주의에 따른 거다. 야, 나 홍준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진짜 격세지감입니다, 진짜. 수사하고 처벌하는 건 정치 보복. 아. 근데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하는 건 네. 법치주의.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 뭐예요? 나는 수사 안 받고 네. 국민의힘은 해산하고 그렇지. 보수 내가 먹고 아, 이게 너무 속이 보여요 아저씨. 자, 이게 법치주의로 가자면 예. 홍준표 전 시장도 수사받고 네. 국민의힘도 위헌정당으로 해산되고 네. 좋겠지만 네. 만약에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대통령이면 홍준표 시장의 딜 받습니다. 받아줄게.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수 있다면. 국민의힘 해산한 다음에 그때부터 명태균 수사하면 돼요. 근데 아까 그 발언에서 되게 유의미한 변화의 포인트가 있는데 내란이라는 말을 이제 공식적으로 써요. 나 원래 내란도 아니라며. 맞아. 내란 아니라 그랬거든. 해프닝이라 그랬잖아. 네. 예.
물론 계속해서 홍준표 특유의 이죽거리는 투로 위원정당 해산 관련해서 자기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대선을 이겨야 된다. 대선을 지면은 니들 위원정당 해산돼. 네. 그러니까 결국 이기라는데 결국 나도 선택하지 않고 니들이 지는 꼴로 간 거 아니야. 이 얘기를 계속해요. 하지만 그러면서 쓱 이제 내란을 정식화해. 대단한 사람이야. 내란 정당이라 위원정당 해산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한다고. 네. 그러니까 나를 경선에서 떨어뜨렸잖아, 니네가. 그러니까 이제 해산해. 해산해도 돼, 니네는. 그래야 내가 폐허 위에서 왕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심리에는 자기가 만약에 후보가 됐으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 그렇게도 생각 안 하는데 일단 지금 상황이 급한 거구나. 나는 수사 안 받아야 되고. 일단 나는 떨어졌으니까 내가 책임질 일은 없잖아, 대선 패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람이 늘 바탕에 까는 게 정치 다 그 뭐 권력 잡느냐 안 잡느냐 그 차이 아니겠어라는 식의 이른바 현실 정착을 네. 가지고 늘 이 사람 얘기해. 되게 마키아벨리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한 존재도 악한 존재도 없다라는 투로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해. 약간의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상태를 만든 다음에 자기가 유리한 쪽을 이제 선택하거든. 그렇지만 나는 내라는 동조하지 않았다라든가 나는 후보 교체 시도 같은 거 이런 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니들이 지는 건 내가 뭐 저주를 해가지고 진 게 아니라 니들이 내란하고 동조해가지고 진 거야. 네, 결국엔. 그리고 해체돼도 어쩔 수 없어. 이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지 않으려고 저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결국은 다 한 거잖아요. 다 한 거지. 그러니까 엄청 명확하고- 열받아하지 국민의힘 쪽에. 네. 그러니까 지금 국힘 쪽에서는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홍준표를 쉴드를 쳐줄 수가 없다. 원래 홍준표 개도 없지만 그래도 좀 친하게 지냈던 의원들조차도 이제 저 영감탱이 안 되겠다. 라는 그렇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왜 자기 정당 해산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김대식 같은 사람들 네. 완전히 돌아섰죠. 근데 저 홍준표 같은 사람 때문에 진짜 정치의 질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아 상당히 네. 나빠지죠. 그럼요. 아무리 권력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는 게 정치라 쳐도 내란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란 아니라며. 해프닝이라며. 해프닝 한밤의 해프닝이라고 했죠. 네. 홍준표하고 이준석하고가 둘이 친한 이유가 있어요. 비슷하구나 이유. 이런 네, 식으로. 서로한테 우호적인 이유가 있어. 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는 개꼰대고 하나는 그 개꼰대를 욕하는 그 어떤 포스트를 가지고 있지만 둘 다 근본으로 갖다 깔고 있는 게 자기 중심적이거든. 대단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기회주의자. 그렇죠. 예. 예. 상황을 최대한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해서 끌고 오는 스타일이야. 예. 그러니까 연대를 맺을 수가 있다고. 근데 둘이 만약에 뭔가를 같이 하잖아? 뭐 절대 못합니다. 네. 진짜 피가 터져라. 피가 터져라. 아. 보고 싶긴 한데. 아니 같이 신당창당이라도. 그 엄중한 이낙연도 이준석을 일주일을 못 견뎠어요. 그럼요. 맞아. 네. 예. 근데 홍준표와 이준석이 서로를 난 하루도 못 견딜 것 같아요. 그 그림은 좀 보고 싶긴 하다. 보고 싶기는 해 나도. 예. 네. 근데 아마 둘이 헤어지고 나면 서로 욕을 무지무지하게 해댈 거야. 그럼요. 예. 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음. 홍준표 씨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실제로 귀국을 했어. 그리고 막 이런 메시지를 던져. 나 수사하지 말라고. 근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 같거든. 근데 그러면 홍준표 씨 아니면 본인 마음에는 뭐 수사해본들 나한테 뭐 안 나올 걸? 나 구속 못 시킬 걸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건가? 근데 나올 건 무지하게 많을 텐데. 그런 게 없을 저는 텐데. 없진 않다고 봐요. 약간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응. 너무 잘못한 게 위로 쌓여 있으니까 자기는 우선순위도 좀 밀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가지고 이렇게까지 잡아 패고 쥐어 패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냐. 솔직히 이런 식의 메시지 던지면서 자기를 한다 그러면 아니 뭐 솔직히 명태균하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 구형하고 징역 때리고 이런다고 해도 내가 실형 살 일까지는 없잖아. 네. 그거 하려고 당신들이 그렇게까지 애쓸 거야?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또 뭐 대통령 선거 또 나오겠어? 이런 위협이 얘기하는 안- 거지. 네. 나는 위협이 안 된다. 니들 할 일 많지 않냐? 굳이 나까지 건드려야겠냐? 하지만 너희도 파트너는 필요하잖아. 근데 나는 지금 내란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국힘 먹는 게 니네들한테 낫지 않겠냐? 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군요. 아우 그렇죠. 정말 얄밉네. 진짜 뱀 같은 영감탱이야 진짜. 그러니까 되게 저는 저질 정치인이라고 솔직히 난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준석이든 홍준표든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가끔씩 상황 보고 가끔씩 맞는 말, 가끔씩 귀에 걸리는 말 해주는 사람들 네. 정말 조심해야 돼. 아 정말 제가 홍준표 전 시장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던 것 같아. 네. 이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 아 몰랐어. 아 정말 야 내란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예.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쫄아 있는 건 사실이네요.
그쵸? 그렇죠. 예, 네. 자기 수사 때문에. 네. 아니 일단 명태균 파면 무조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세훈, 홍준표일 거란 말이죠. 지금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이 세 명은 무조건 나와요. 가장 거물이야 어떻게 보면. 어. 수사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자, 그리고 마무리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기내 간담회 관련된 내용인데요. 두 차례 기내 간담회가 있었죠. 네. 이제 아주 마음이 편해지네요. 네. 이게 왜 마지막에 정상적인 발언이 있다고 하신지 알겠네. 예. 이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하나는 대미 협상 관련된 질문 나온 거. 여기에 제가 개소리 요소를 숨겨놨습니다. 한번 보죠. 이 발언에 개소리 요소가 있어요? 네.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개소리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질문이 개소리예요. 그럴 줄 알았어. 질문이 이렇습니다. 기내에서 기자가 질문한 게 대미 관세 협상이 관건인데 트럼프 상대로 이것만큼은 관철하겠다고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네. 라고 이게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알겠다. 이게 약간 우문현답이에요. 네, 맞아요. 예. 아직 협상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하지도 못했어. 근데 뭘 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협상이라는 게 변수가 많아서 딱 정해놓기가 어렵다. 중요한 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다른 나라와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똑같은 경쟁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라고 말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재벌들과 간담회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네. 요거 저는 정말 정말 훌륭한 답변이다. 네. 그걸 듣고 마음이 좀 편해졌다.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여러 조건들이 겹쳐 있어서 내가 이제부터 얘기를 해보겠다. 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질문이 진짜 개소리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2주 정도뿐이 안 돼서 예. 바로 그냥 급하게 일정으로 나가는데 같이 오랜만에 이제 어쨌든 언론 관계가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기내 간담회 제대로 한 거 봤어요? 김건희랑 사진이나 찍었지? 맥주 한 잔씩 들어 하셨어? 이런 얘기 나오고 있었지. 근데 어쨌든 기내 간담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연상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들은 날카롭다라고 질문을 계속 던져. 근데 솔직히 난 이게 G7 정상회의하러 가는 대통령한테 던질 질문인지 이해가 안 가요. 특히 요번에는 G7 정상회의 가서 트럼프 만나면 안 되고 만나도 오래 만나면 안 되고 만나서 관세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그럼요. 조언들이 있었죠. 네. 예. 그런데 마치 대미 관세 협상이 관건이래. 뭐의 관건이야? G7 정상회담의 관건이야? 그러고 보니까 G7 정상회의 질문을 이 간담회에서 던지긴 했나? 생각해 보니까 아예 안 던진 것 같죠.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또 아닐 뿐더러 그런 자리가 되면 더더욱이나 안 되지. 근데 뭐가 관건이냐고. 그냥 아는 척 하려고 하는 얘기야. 날카로운 척. 날카로운 척 아는 네. 척 하려고. 이건 대미 관세 협상은 뭐의 관건이야? 앞으로의 관건이지. 그렇지. 앞으로 협상. 앞으로의 대미 관계의 관건이지. 근데 그게 지금이어야 돼? 최대한 늦춰야지. G7 정상회의 관건은 절대 아니지.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 한들 이거를 국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한테 얘기하면서 패를 다 까버리면 어떡해? 그렇지. 그게 두 번째요. 이것만큼은 관철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나? 그걸 왜 니들한테 받았어? 그렇지.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어떡해. 네. 그럼 그게 외교 전략이야? 이게 이것만큼 물러설 수 없다라는 선이 있잖아요. 예. 협상에서 굉장히 안 좋은 표현. 굉장히 불리하죠. 네. 얘가 여기 약점이니까 나머지를 다 내주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예전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든가 이런 거 협상할 때 특히 한미 FTA 협상할 때 우리한테 약점 중에 하나는 자동차 수출 대미 수출을 어떻게든 방어해야 돼. 그다음에 쌀 수출 자유화하면은 힘들어. 왜냐면 농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네. 거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머지를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이거는 국내에서 이미 어쩔 수 없이 생긴 여론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까져 있는 패야. 네.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잖아 지금은. 그럼 그걸 왜 굳이 그 패를 까라고 그러냐고. 그거 네가 뭔데 그 패를 까래? 야, 이게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한 질문이구나. 그러면 언론 보도들도 되게 많이 잘못된 거예요. 거의 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 보도가 G7 하러 갈 때 트럼프 물론 결과적으로 못 만나게 됐지만 트럼프 만날 가능성이 높다. 네. 트럼프 만나면은 관세 협상 얘기가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사가 이렇게 나왔거든. 이러니까 사람들이 기사 신문 이런 거 안 읽고 다 유튜브에서 해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거를 왜 질문하지? 저 중요한 시간에? 네. 이게 막 웃으면서 대답해 주니까 뭐 아무 얘기나 다 해도 될 것 같지 지금 막. 그러니까 왜 보면은 되게 알고 보면 공부 못하는 앤데 네. 공부 못한다기보다 한 중간쯤 하는 앤데 네네네. 자기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딱 했을 때 옆에 애들이 보기에 되게 멋진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 간담회에서 G7 정상회의 질문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국내 현안 물어보고 말이야 막 그랬잖아요. 차라리 뭐 대통령이 1박 3일 일정 너무 빡센데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질문이 차라리 적절하지. 그렇지. 아, 예. 아유. 야 이렇게까지 심각한 질문이라 생각 못했는데.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이 진짜 훌륭했던 것 같아요. 아 요거는 모든 협상의 기본이거든. 그렇지. 그럼요. 예. 미국이 깡패처럼 해가지고 과거보다 불리해지는 조건이 붙더라도 그게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면 상관없다. 네. 아 그거는 아주 훌륭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예전에 기자가 윤석열이 그 바이든 만나러 갈 때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네.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그때 윤석열은 시원하게 말했어요. 자동차 관세만큼은 내가 이건 마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바이든이 시선도 안 주잖아. 다 까발리고 가니까. 아 너무 재밌네 진짜. 이런 거는 굳이 말하면 만약에 협상이 있거나 협상하러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지금 협상하러 가는 것도 아니지만 협상하고 돌아와서 뒷얘기를 좀 알려달라라는 식으로 할 때 백브리핑에서 할 얘기예요. 네. 그렇지. 이 협상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들어가실 때 우리 정부가는 어디까지 지키려고 그렇지. 했습니까? 우선순위가 뭐였었느냐. 아. 그걸 이해하고 그런 대미관계 속에서 그래도 야, 이 부분은 그래도 지키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그렇다면 또 내줘야 되는 게 있었을 텐데 이러면서 이제 뭔가 그 협상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 지금 왜 이 질문을 던지냐. 그러니까 지금 말고 언젠가 트럼프를 만나서 협상을 하고 났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번 G7 방문에서는 그냥 아예 나오면 안 되는 질문인 거네요. 네. 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해 주시니까 이 질문이 진짜 공부가 안 된 질문이라는 생각이 윤석열처럼 퍼뜩 드는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 이 말은 안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국회법 가져와? 아니 이게 왜냐면 아까 교수님이 살짝 말씀하셨는데 이미 사실 패는 나와 있어요. 그럼요. 왜냐면 이게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깡패처럼 악조건을 지 맘대로 붙여놓은 협상이기 때문에 그러고 시작하는 협상 사실상 한 대 때려놓고 멱살 잡고 그렇지. 하는 협상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미 요구하는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패들이 트럼프가 이미 내놨어요. 예를 들면은 그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쌀값. 지금 유일하게 관세 붙어 있는 게 쌀값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넷플릭스 같은데 망사용료 좀 내지 말게 해. 막 이런 게 있거든 지금. 이미 트럼프 쪽에서 패를 다 까놨어. 그러니까 사실은 기사 몇 개만 읽어봐도 이 질문은 안 해도 되는 질문인 거야. 그렇지. 이미 나와 있어.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정말 똑똑해 보이려면 앞에서 트럼프가 이런 패를 미리 얘기했는데 그렇지. 이 중에서 단호하게 나갈 건 뭐고 협상의 여지가 있는 그렇지, 건 뭐냐. 그렇지. 요 정도로 질문이 들어서 그래도 안 되지만. 그래도 안 되죠 사실. 지금 판은 그 판이 아니지만 그나마 나은 질문. 예. 네. 상대방이 패를 깠는데 그걸 보지도 않고 우리 패는 뭐요라고 물어보는 경우 아니야 그렇지. 이게. 맞아. 상대가 패를 이미 깠는데 그거를 보지도 않고 우리 패를 먼저 물어봐. 그런 거죠 지금. 예. 답답하네 진짜. 이 질문이 그렇게 문제 많다고 생각 못했는데. 그래서 개설이 요소가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그렇구나. 맨 마지막은 개설이 요소가 아주 조금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질문이 사실 이 질문도 그렇게 좋은 질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는 하고 답할 필요는 있어서 예, 맨 마지막 걸 가져왔습니다. 소득 지원 정책이냐 소비 진작 정책. 요것도 제가 너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대통령이 본인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게 원래 정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만 잘한다는 얘기 아니야. 원래 대통령 그래야 돼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뭔가 배우는 바가 있어야 돼. 그렇지. 배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 그런 게 있지. 알게 되는 게 그치, 있어야지. 알게 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그걸 오랜만에 느꼈어. 이 추경안에 대해서 오늘 마침 정부 추경안이 나왔죠. 네. 봉우리 이렇게 찬양해도 돼요. 찬양. 그리고 내용을 다 듣고 나니까 딱 찬양이네. 아니 그게 아니 예. 이게 아무튼 그래요.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추경에서 결국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지원금이 관건이었잖아요. 그렇죠. 보편 지급이냐, 차등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그게 기자 그게 질문이었었어요. 그게. 네. 보편 지급하실 거예요? 선별 지급하실 거예요? 사실상 이 질문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간섭적인 질문이고. 네. 아니 지금 해외 순방을 가는데 네. 국내 문제를 자꾸 질문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들이 아는 게 그것뿐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 오케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어. 맞아요. 쓸데없는 네. 질문 진짜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예전에도 저도 비판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오케이.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현안이니까 네. 듣고 싶을 수는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자리를 만들어진 거니까 그냥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맞아요. 말한 것처럼 설명을 되게 잘했어요. 설명 너무 잘했어요. 배웠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득 지원 정책이냐 소비 진작 정책이냐는 성격에 따라 좀 다르다. 소비 진작이라고 하면 저게 TH예요. TH. 서비 일부러 그렇게 쓰셨나? 이게 실제로 소가 저건데 아 그래요? 잘못해서 영타가 저렇게 나왔는데 TH 소. 네. 어. 공우가 읽긴 괜찮겠다 싶어서 네, 이게 TH 발음 자주 나오거든. 서비. 예, 자주 나와요. 예. 서비 진작이라고 하면 동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너무 돈을 안 쓰니까 돈을 주는 차원이라면 다 주는 게 맞아. 그렇지.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게 맞아.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민들이 살림이 너무 어려워서 그들의 어려운 분들의 소득을 지원하는 성격도 이번 추경에는 있다. 그래서 소득 지원을 강조한다면 더 어려운 사람한테만 더 많이 지급하는 게 그것도 맞다. 소비 진작이라고 해도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높아서 저소득층을 더 지원하는 게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되기도 한다. 고소득층에게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하기만 하는데 저소득층은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 정말 설명 잘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느 방향이든 네가 말하는 선별지급, 보편지급 이렇게 딱 나눠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격들이 소득 지원 그리고 소비 진작의 효과가 다 있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를 섞는다는 생각을 해봤다.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진짜로 오늘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딱 예측 가능한 얘기가 나왔어요. 왜 그랬는지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게 이제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소비 진작 측면에서 보면 저는 요 포인트가 길잖아요. 소비 네. 진작이라고 원래 소비 진작이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든 적게 낸 사람이든 어쨌든 다 골고루 나눠줘 가지고 쓰게 만들어야 되고 고소득층도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받으면 생기는 서운함을 없앨 수도 있다. 이게 맞거든요. 일단. 맞아요. 예. 예. 근데 소득 지원이면 당연히 소득이 약한 그럼.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돼. 소득 네. 대체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소비 진작에서 고소득층은 예를 들면 내가 원래는 10만 원 쓸 게 있었어. 내 돈에서 쓰려고 했어. 근데 10만 원을 주네? 그럼 받아서 쓰겠지. 그렇죠. 그럼 내가 가지고 또 10만 원 쓰려고 했던 거 합쳐서 20만 원을 쓰지는 않는다고. 안 쓴다는 거예요. 예. 예. 우리 고소득층 어때요? 가령 이런 거죠. 예. 제가 수요일 날 방송이 끝나면 대부분 밥을 사요. 음. 왜냐면 이제 딱 점심시간 겹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추자하고 김묘성한테 그리고 이제 하는 김에 PD들만 빼놓고 우리끼리 먹으면 좀 뒷말 나올 것 같아서 PD님들한테도 다 같이 모아서 밥을 삽니다. 밥을 사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써요. 그럼 나는 만약에 그게 들어오면 그걸로 대체하겠죠. 그렇죠. 그렇지. 네. 새로운 그게 소비 들어온다고 아이 기분이다 오늘도 회식하자 이러진 않을 거란 새로운 말이죠. 소비가 창출되진 않는 그것 거지. 때문에 회식을 한 번 더 하거나 네. 예를 들면 오토바이를 바꾸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안 되죠. 안 되죠. 예. 15만 원은 어린 반 플러스 없어. 그러니까 네. 소득자는 이렇거든. 네. 근데 저소득자는 어때요? 술안 먹을 걸 한 번 더 먹겠지. 그렇지. 정확해. 그렇지. 정확해. 한 번 더 사지. 술 안 먹을 걸 한 번 더 먹는 거야. 먹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러고 있어. 아. 야 너도 15만 원 받았지? 네. 우리 묻어서 같이 먹자. 이러겠지. 그렇지. 그리고 원래 안 살려고 했던 이어폰 이런 거 또 삽니다. 그렇지. 새로운 소비를 창출합니다. 원래는 돼지고기에 소주 먹다가 그렇지. 한우 한 번 먹는 소고기 거지. 돈 먹자. 합쳐가지고.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지. 근데 술집에서 쓸 수 있나 이번에 주는 거? 쓸 수 있어. 문재인 정부 때 쓰게 해줬나? 고깃집에서 쓸 수 아 있다. 고깃집에서 쓸 수 있어요. 아 그럼 됐다. 아나 이거 술 못 먹게 하는 줄 알고. 술 못 먹게 하는 줄 알고. 아 왜? 야, 그 짧은 시간에 이 머리를 술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 술 먹어야 아니 되는데. 그런 소문이 있었어. 이거 술 살 때는 갑자기 그 소비 쿠폰이 안 야, 긁힌다고. 이때 또 잘 돌아가요. 술 결제 되죠? 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강하게 건의합니다. 네. 예. 술 결제 되게 해야 됩니다. 아니 네. 지역 저기 지역 상인들 중에 저기 뭐야 술 장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 그럼. 다만 직연이 갔던 데는 안 돼요. 요거는 예. 지원을 한다고 해서 진작되는 영역이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예. 실제로 아마 유흥업소랑 막 몇 군데는 안 되죠. 결제 안 되게 막아놓을 걸요. 예. 예. 온전히 술집은 안 되죠. 갑자기 행복하네. 좋아요. 예. 자, 이게 벌써 명확하게 나타난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에서. 여러분 제가 고소득자가 아니야. 그냥 예를 든 거야. 그냥 내가 고소득자란 얘기가 아니야. 예를 든 거야. 내가 보울이보다 많이 버는 건 맞아. 예. 근데 또 바로 또 물어볼게요. 만약에 봉우리한테는 예.
30만 원을 주는데 예. 나한테는 땡전 한 푼 안 줘. 어떤 느낌? 그 그러면은- 기분이 매우 나쁘죠. 그럼 소외감 짜증나죠. 들죠. 매우 나쁘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물이랑 저랑 보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마 거의 없다님도 새로운 소비를 창출할 거예요 이번에 받으면. 뭐 한 번 더 먹겠지 먹기야. 그렇지 뭘 하나 먹어도 먹겠지. 아니면 뭐 지금까지 안 사고 있었던 거를 사던가 뭐 네. 그렇게 하겠죠. 네. 네. 이번에 그 소득 상위 10%도 소득 상위 10%를 원래 배제할까 말까를 되게 고민했거든 네, 네. 정부가. 아, 근데 근데 나는 주진우 같은 사람한테 안 줬으면 좋겠어. 아들 7억. 어. 아들 아니, 7억. 현금이 30억 현금성 어. 자산이 30억 있는 사람한테 뭐하러 주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여전히 그 생각은 그대로예요. 안 줬으면 좋겠어. 난 주진우 아들한테도 안 줬으면 좋겠어요. 주고 썼는지를 알아보세요 나중에. 그래. 탐사 취재를 해서. 네. 새로운 소비 창출했어 임마? 물어보는 거지. 똑바로 해. 할 거면 똑바로 하라고. 근데 이번에 상위 10%도 소득 상위 10%도 15만 원 받습니다. 아, 네,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그 고민되는 지점이 있었다. 소비 진작에도 다 주는 게 기본이긴 한데 네. 새로운 소비를 창출할까 고민되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다 준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 이거 거부할 수 있어요. 신청을 안 하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본인이 신청하는 거라서. 주진우 의원은 양심 있으면 이거 거부하세요. 내가 볼 땐 그런 사람이 다 챙겨받아. 다 챙겨받습니다. 징글징글하네. 그러니까 이게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한 측면이 훨씬 커서 네. 네, 이거는 추경을 하는 이유가 요 소상공업자 지원도 해주고 동시에 그 지원금 준다고 지금 그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소비 쪽을 팍 하고 좀 키워주려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이거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주게 되면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다 받아서 이왕이면 플러스해서 또 쓰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네. 그럼요. 네. 제가 그래서 시에서 이 이벤트를 만들까? 아. 지원금 이벤트. 모여서 이 돈 쓰면서 놉시다. 오,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소고기 시켜 먹는 거야 그럼? 괜찮네. 너무 좋다. 요즘에 고기도 다 구워서 배달해 주니까 예. 여기 모여서 먹어도 되죠. 야, 뭔가 소비 진작 효과가 좀 있어야 되니까 특히나 이제 그 좀 약간 침체된 상권인 지역들에서 많이 좀 쓰면 좋고요. 그렇죠. 예, 홍대 쪽은 그래도 많이들 쓰니까 네. 예, 딴 데 가가지고 써주면 더 좋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 상권이 더 낫긴 하지. 상위 10%는 어떻게 그 뭐 연간 소득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 자산으로 하는 겁니까? 그 보험금, 보험료, 예. 보험료에서 내는 돈 중에 제일 높은 수준으로 내는 사람들. 국민건강보험료 말씀. 예. 고소득층이니까. 젠장. 그리고 아마 작년 기준일 거예요, 그죠? 예. 작년 기준 말고. 아무튼 15만 원씩은 모두 나오고요. 그 소득 기준에 따라 많이 받는 분은 52만 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네. 예. 저는 이 정책이 참 전형적으로 이재명식 정책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그런데 일단은 자기 신념이 있잖아. 지역 화폐부터 해가지고 소비 진작해야 돼. 이거 이게 효과가 주장했던 있다는 거야. 신념이 있죠. 예. 예.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기 이론도 있고 신념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겠어. 그런데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이 나오네. 한편에서는 다 주자. 한편에서는 아예 고소득자 주지 말고 차등 지원하든가 이렇게 하자. 이거 어떻게 합치지? 고민하다 보니까 합쳤어. 이게 딱 중요도로 합쳤어. 어. 그러니까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중에 소비 진작이 일단 기본으로 큰 포션인데 맞아요. 그 중에 소득 지원도 측면까지 더하고 나면 결국은 저소득층이 전반적으로는 좀 훨씬 더 많이 받는. 하지만 그래도 고소득층도 일부는 받는 맞아요. 이런 시스템으로 했다고. 아주 그치. 좋습니다. 이게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워요, 사실. 약간씩의 불만들을 다 남겨. 예, 근데 되게 조합형 정책을 많이 쓰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예, 그래서 이재명식 정책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찬반이 꽤 갈릴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게 첫 시험 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합하는 거. 코로나 지원금 때 이미 경험을 했지만 이게 지역 상품권이고 어차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데 윤활유가 되는 거는 이건 팩트입니다. 네. 예. 다만 이제 그 교수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올 거리는 좀 남겨놨죠. 네. 아니 근데 그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음.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찍은 사람이 한 2천만 명 된다고 치고요. 네. 좀 많이 반올림하긴 했는데 네. 그 2천만 명이 이거 받아서 다 쓰기만 해도 그럼요. 내수 진작이 될 것 같은데. 되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투표 안 한 사람들도 받긴 다 받을 걸. 그렇지 받아야지. 받아서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어봐야 현금화가 안 되니까 음. 어차피 쓸 수밖에 없다. 네, 이번에 네. 근데 신청하셔야 돼요. 신청해서 받는 방식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지역화폐 카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신청하셔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이런 거 해주다가 뭐 이거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거 퍼주다가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으면 받지 말라고 하세요. 그치. 네. 어, 그럼 넌 받기 받지 싫으면- 마. 받기 싫으면 신청 안 하면 돼. 신청 안 하면 돼. 네. 너무 얄미웠나? 뭐
얄미워도 할 수 없어요. 네,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예. 그러니까 네. 추경을 하는 중요한 이유 어쨌든 돈을 좀 퍼서 넣어야 된다. 공공의 일종의 소득 이전 정책인데 공공에서 돈을 내서 결국은 좀 약간 그 말라 있는 쪽에 이제 물을 좀 대야 된다라고 네. 하는 신념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아마도 국힘이나 이런 데 쪽에서는 또 무슨 세금 퍼붓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이 효과를 우리가 이제 봐야죠. 예, 이 효과가 분명히 나긴 날 거예요. 근데 말한 만큼 정말 큰 효과가 날지 그렇지 않을지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정책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주장하고 결정하고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이거는 충분히 평가가 가능한 어쨌든 첫 정책이기 때문에 네. 예, 저는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고 음. 그리고 이거를 우리 몇 개월 동안의 어떤 기간을 통해서 좀 실제로 일종의 그 경제적 실험을 하는 측면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쌓였던 데이터가 있고 요번에 다시 한번 비교해 보는 거지. 그렇죠.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진작 효과가 있고 소득 대체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저는 물론 정책에 대해서 정책이 사실 어떤 정책이든 명감이 있는 거고 네. 사실 성공을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그렇죠. 정치적 평가도 다양하지만 이것도 사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못 느껴본 건데 이 정부를 운영하는 지도자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는 그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이 물론 전 국민한테 다 돈이 가지만 사실 어려운 분들한테 50만 원이 주어지는 건 네.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네. 네. 그 사람들한테 뭐 남 얘기처럼 해요. 아니야. 어려운 분께서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하면 되게 잘 사는 사람 같아. 애매하지. 애매한데? 평범한데. 예. 우리는 잘 사는데 들어가. 예, 잘 살죠. 예. 정말? 25만 원은 받을 것 같은데? 아. 아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25만 원 받을걸요? 상위 소득 10%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 그분 상위 소득 10%는 여기 지금 15만 만지고 원. 있잖아. 소득 상위 10% 어려운데요, 여러분. 예. 아마 대부분이 한 이게 25만 원. 아주 명확하게 소득상위 10이라고 하는 게 잘 안 잡히잖아요. 네, 솔직히 실제로 그게 10%의 부자를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기준에 따라 달라가지고. 통계로 잡힐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쨌든 돈을 버는 사람 중에는 그래도 높은 수준의 돈을 버는 거야 정도고 이건 억울할 사람도 많아요. 저요. 아니 솔직히 주진우 같은 사람이 부자지 내가 뭔 부자야. 나는 그냥 지금 좀 바짝 잘 버는 것뿐이야. 아, 너무 웃긴다. 아이 짜증나. 씨. 아무튼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사실 직접 뭔가 도와주는 방식이 쉽지 않아요. 근데 52만 원이나 지어준다. 이거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에 52만 원 못 줬습니다. 안 줬지. 네. 네. 어. 네.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보여준다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따뜻해서 좋았다. 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 가지고 뭐 세금 뭐 어쩌고 저쩌고 윤석열이 저기 뭐야 용산으로 옮기는데 쓴 돈이 얼만데 그거에 100분의 1도 안 들어. 그거 산정이 안 된대요 이제는. 이제 조 단위로 넘어갔어요. 그치. 이제 100분의 1도 안 된다고요? 100분의 1도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죠. 이번에 추경을 지금 거의 한 30조 하는데 100분의 1은 되겠네요. 무슨 100분의 오히려 이 돈이 많지 당연히. 그래도 100분의 1은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네 이제. 힘으로 밀어본다 한번. 무조건 밀어붙여. 괜히 저기 뭐야 저기 이재명 정부에서 잡혀가는 꼴 보고 싶지 않아. 이재명 정부가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괜히 오해받잖아. 이쪽이 더 많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재명 정부 경찰에서 거업님이 갑자기 수사받으러 가면 되게 웃기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했을까? 저 누구야 거업이 반정부라서 잡혀간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잘못이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잡아가서 그러겠지. 너 진짜 제발 좀 닥쳐. 자꾸 쌉소리 하지 말고 도우면 안 될 거 그냥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풀어주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그러고 보니까 간담회에서 참 이런 어쨌든 기자들의 질문이 그렇게 썩 좋은 질문은 아니었지만 네. 참 대통령의 답변은 참 좋았네요. 네. 돌이켜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대통령은 되게 원할 거예요. 설명하는 거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 네.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 질문 자체가 막 정말로 악의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되게 열심히 답하려고 되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현타가 올 수도 있긴 그렇죠. 빡칠 것 같은데. 있는데 짜증이 나거나. 예, 특히나 지금은 어쨌든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이 연출되고 있는 상태는 괜찮다고 보고요. 제가 그 기자 질문 나쁘다고 되게 욕은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 잘 못한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어차피 질문의 수준은 늘 같아 왔어.
심지어 윤석열 때는 이런 장면을 못 봤어요. 네, 네. 이런 질문하는 기자들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상화야. 그럼. 질을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의 질문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정상화라는 거죠. 그렇죠. 정상화야. 네. 윤석열은 기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마드리드에서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나이트클럽 웨이터냐? 뭘 즐거운 시간이 돼? 놀러 갔어?